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진작가와 영상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JN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인물 사진을 실내에서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되나 하는 주제로 제가 크게 3편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편에서는 장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자연광에서 인물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실내 촬영을 할 때 조명을 어떤 거를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더운 여름, 올해처럼 막 비가 많이 내리고 또는 막 춥거나 덥거나 이렇게 밖에서 촬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면 실내에서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집이나 카페나 또는 스튜디오 렌탈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특히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어떻게 찍으면은 인스타에 있는 작가님들처럼 잘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찍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를 어떤 것들을 구성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카메라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많은 분들이 비싼 카메라가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풀프레임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게 돼서 실내에서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풀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고 렌즈도 크기 때문에 풀프레임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크롭 렌즈에 크롭 바디를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더 고급스러운 고급 렌즈군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센서 퍼포먼스나 그 다음에 저조도 촬영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L렌즈 시리즈가 풀프레임 시리즈에 쭉 다 포진해 있고요, 크롭 바디에는 L렌즈 시리즈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L렌즈를 크롭 바디에 마운트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야 있지만 아무래도 풀프레임용 렌즈를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픽셀당 센서 면적이 넓어야 이 저조도 상황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빛을 감지하는 그 포토 사이트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색 정보가 훨씬 더 많아서 나중에 안부를 보고 난다든지 하이라이트를 캡처한다든지, 그래서 색을 좀 더 많이 포함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게 바로 풀프레임 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변수를 방어할 만한 그러한 기능들을 갖춘 카메라를 선택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R5 4500만 화소를 가지고 있는 풀프레임, 그리고 새로운 신형 센서가 탑재된 이 R5를 사용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사시고 카메라를 어느 정도 조작을 하셨다면은 렌즈를 사모을 시기가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줌 렌즈와 단 렌즈가 있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을 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테고, 또 렌즈 값이 또 무시할 만한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아무래도 줌 렌즈일 것입니다. 다양한 화각대를 렌즈 하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줌 렌즈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단 렌즈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상황이 변하고 그 빠른 상황에 대응하면서 촬영을 해야 될 때 줌 렌즈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인물 사진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결혼식이라든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촬영을 할 때 줌 렌즈가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쇼핑몰 촬영이라든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컷들을 담고 A컷들을 담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줌 렌즈로 와이드 컷과 클로즈업을 동시에 찍어가지고 다양한 컷을 빠른 시간 내에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줌 렌즈가 더 현명한 포인트, 현명한 렌즈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단렌즈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는 렌즈의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조리개 값을 낮게 쓸 수가 있어서 1.4, 1.8, 1.2까지 낮은 조리개를 쓸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즉슨 실내는 광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낮은 조리개로 충분한
광량을 확보해서 셔터 스피드를 높게 가져가서 핸드 블러가 없이 또는 모션 블러가 없이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프로로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이 노이즈가 높은 이미지 같은 경우 후보정에서 얼마든지 보정을 해서 쓸 수 있는 쓸만한 이미지로 아웃풋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션 블러나 핸드 블러가 들어간 사진은 아무리 구도가 좋고 모델이 예쁘다 하더라도 쓰기가 힘듭니다. 거의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프로는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쓸만한 이미지를 건져내려는 그런 목적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shots을 높여서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단렌즈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즈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인물 촬영에서는 화각대에 따른 구도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mm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는 살짝 축소되고 주변부는 살짝 늘어나는 왜곡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굴이나 몸통을 중앙에 배치하고 다리를 가장자리에 배치를 하게 되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말 그대로 장신샷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m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전 필름 카메라 시절부터 스냅 사진 그리고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많이 해왔던 그런 화각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편히 보이는 그런 화각대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화각대임과 동시에 왜곡을 억제하는 그런 화각대라 인물 클로즈업도 찍을 수 있고 좁은 장소에서 헤드샷이나 그리고 디테일샷을 찍을 수 있는 범용적인 표준 화각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50mm를 선호하는 그런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물 렌즈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85mm가 있습니다. 보통 헤드샷, 포트레이트 샷이라고 하죠. 얼굴 중심으로 그 인물을 캡처하는 데 가장 사용이 많이 되는 렌즈가 바로 85mm입니다. 밝은 조리개를 가지고 있고 배경 압축도 가지고 있어서 인물과 배경을 확실하게 분리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85mm 고급 렌즈군에 가다 보면 보케도 예쁘고 나오는 컨트라스트나 색깔도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인물을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지고 있는 게 85mm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바로 빛을 컨트롤하고 얼만큼 이용하는가를 보고 프로냐 아마추어냐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제 얘기가 아니고 하지만 저는 그 얘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를 지향을 하시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빛을 알고 컨트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물 촬영을 실내에서 진행을 하실 때 조명 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반사판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빛을 조형할 수 있는, 빛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반사판은 얼마든지 저렴하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반사판을 활용을 해서 인물의 어두운 부분을 컨트라스트나 어떤 광질을 컨트롤하는 것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사판이 없다 하더라도 하얀색 스티로폼이나 하얀색 폼보드 또는 하얀색 티셔츠나 천마저도 반사판의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품들을 응용을 해서 반사판의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공광을 자연광이랑 섞어 쓸 수도 있는데요. 인공광에는 우리가 흔히 쉽게 쓰이는 게 바로 카메라에 달린 스피드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또는 동조기를 통해서 오프 카메라 플래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스튜디오 스트로보를 활용해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로보 촬영이나 이런 스피드 라이트 촬영을 할 때 이 디퓨저나 그리고 이 빛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3부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공광 조명에서 플래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여러가지 다양한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래시 하나 정도는 구매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조명 장비를 구매하기 앞서서 정말 다양한 조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가격대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 조명 장비를 처음에 다 갖추고 시작을 하시려고 하면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팁은 일단은 제대로 된 조명 장비를 하나나 2개 정도만 구매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신 후에 추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비싼 조명 장비를 구매하시고 활용을 안 해서 다시 되파는 일이 없도록 플래시라든지 그리고 조금 저렴한
어떤 스트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익숙해지신 후에 그리고 조명을 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디퓨저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투과하는 그런 디퓨저도 있고 반사하는 디퓨저도 있고요. 은색으로 반사하는 경우도 있고 금색으로 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그런 것들을 쓰는지 학습을 하셔야겠죠. 기본적으로 백인의 경우 금색 반사판을 활용을 하게 되면 피부가 웜톤으로 되어져서 조금 더 생기 있는 그러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요.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백인만큼이나 피부가 하얗지 않다면 보통 화이트 반사판이나 은색 반사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화이트 반사판으로 반사를 하게 되면 광질이 매트하게 나오고요. 은색 반사판으로 하면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글로시한 반사판이 되겠죠. 자세한 얘기는 3부 때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고 촬영을 하시는 것이 이 조명을 컨트롤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인물 촬영에는 캐논이 굉장히 좋다라고 평이 있었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캐논 카메라를 주력으로 인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 파일로 촬영을 하고 원하는 색감을 뽑아낼 수 있는 현재의 테크놀로지에서 카메라 브랜드가 무슨 소용이겠느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점이 훨씬 더 저에게 일을 줄여주고 시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캐논 카메라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출시된 캐논 R5 같은 경우에는 눈 검출 오토포커스가 새롭게 업데이트돼서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핀이라고 하죠. 솔직히 말하는 칼핀 때문에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셔터를 쭉쭉쭉 눌러도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곳에 핀이 들어가서 건지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화소수도 4500만 화소로 넓기 때문에 제가 넓게 찍어서 크롭을 해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상용화할 수 있는 픽셀 수를 가지고 있어서 저한테는 안성맞춤인 그러한 카메라였어요. R5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RF 렌즈들이 진짜 좋습니다. RF 렌즈들이 너무 좋게 잘 나왔어요. 물론 무게도 좀 무지막지하게 큰 부피와 무게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거를 상회할 만한 렌즈 퍼포먼스가 너무 뛰어나서 최대 개방에서도 색수차도 없고 컨트라스트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렌즈도 굉장히 샤프하게 잘 뽑아주기 때문에 고화소 바디와 정말 어울리는 렌즈이고 그리고 제가 그걸 촬영을 해서 결과물을 전달을 했을 때도 굉장히 좋아서 RF 렌즈 때문에 R5를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저는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캐논이 잘하는 점은 뭐냐면 컬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컬러로 잘 뽑아준다는 거예요. 색 정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들이 좋아하는 색감을 그냥 카메라 내에서 잘 뽑아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트윅을 하면, 조금만 조절을 하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또는 클라이언트들이 선호하는 예쁜 색감을 쭉쭉쭉 뽑아주기 때문에 제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단순해지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엔 기본으로 탑재해 나오는 이 스위블 액정, 이 인물 촬영을 하다 보면 세로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인물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세로 촬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화각을 다양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눈높이 화각 말고 하이앵글이나 로우앵글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촬영을 할 때 예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찍었다면 지금은 손을 쭉 뻗어 올려서 이렇게 스위블 액정 세로로 놓고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엎드려서 촬영을 했어야 했던 예전의 DSLR과 달리 이렇게 바닥에 대고 이 로우 앵글을 세로 촬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R5를 인물 촬영에 활용하는 이유고요. 그 외에 캐논 카메라들이 R5와 비슷하게 요즘에 스펙이 좋게 출시가 되고 있죠. 예를 들자면 R6 같은 경우에도 고화소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R6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비들이 편리함이라든지 유용성을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인물 사진들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비라는 것은 촬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선택을 했다면 그 장비를 충분히 100%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들을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축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다음 편에서는 자연광에서 촬영을 할 때 실내 인물 촬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다음 편에서는 이 실내에서 조명을 활용해서 인물 촬영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제이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엔입니다. 자, 오늘은 인물 촬영을 실내에서 할 때 어떤 팁들이 있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 햇빛이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흐렸다가 맑았다가 이렇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촬영에 도움을 주실 모델님, 오늘 이 모델님과 촬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고 디렉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할 장비는 EOS R5고요. 현재 지금 35mm 렌즈를 지금 마운트하고 있는데요. 오늘 활용할 렌즈는 실내에서이기 때문에 35mm 렌즈와 50mm 렌즈, 85mm 렌즈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연광 촬영은 빛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광 촬영을 많이 하는 이유는 많은 여성분들이 자연광을 선호하시고 또 좋아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자연광 촬영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촬영을 잘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팁들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카메라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로우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R5 같은 경우에는 로우 촬영하고 그 다음에 컴팩트로 C로가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장수를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C로를 활용을 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냥 로나 컴팩트 로나 퀄리티에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화이트 밸런스가 크게 어긋난 경우에는 일반 로, 오리지널 로가 훨씬 더 유리하지만 보통 카메라에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촬영을 했을 때에는 그 화이트 밸런스의 어긋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저는 C로를 오늘 활용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직광이 세게 드는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제 손에 들고 있는 반사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반사판에는 크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선호하는 반사판 크기는 60cm 반사판입니다. 광원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얼굴의 피사차의 상대적인 거리입니다. 상대적인 거리가 가깝고 그 상대적인 것을 봤을 때 면적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광원의 크기로 따지면 태양만큼 큰 광원은 없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의 광원은 굉장히 조그만 해가지고 빛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60cm인다 하더라도 얼굴 가까이 된다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광원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혼자 1:1 촬영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어시없이 촬영하는 경우가 있을 때 한 손으로 잡고 들어도 바람이 불어도 얘가 뒤집어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저는 60cm 반사판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 이거보다 더 큰 반사판을 활용한다면 바람이 안 부는 날에 얼마든지 혼자 들고 활용할 수가 있지만 바람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나요? 날아가 버리겠죠. 한 손으로 들고 가깝게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60cm 반사판을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사판을 활용하게 되면 안부 복원을 조금 더 잘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사판은 정말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메라 세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리개 우선 모드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ISO는 오토로, 그리고 최소 셔터 스피드는 범위 설정에서 125분의 1초로 최소 셔터 스피드를 맞추고 시작을 합니다. 최소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를 맞추면 핸드블러나 모션 블러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는 그러한 셔터 스피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해 놓고 조리개 우선 모드로 촬영을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노출이 항상 상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한다는 점 잊지 않고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빠르게 연사나 그리고 빠른 상황에 대처해 가면서 촬영할 수 있는 세팅이니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자연광에서 한번 제가 실제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서 보실까요? 먼저 자연광 촬영에 있어서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요. 배경이 예쁜 데를 먼저 선정하시면 좋은데 빛의 방향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빛이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창문은 거대한 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문을 통해서 소프트한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창문을 마주보고 찍게 되면은 이쪽 한번 보실래요? 얘가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면 순광이 돼요. 말 그대로 순광. 그래서 순광에서 찍으면은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게 나옵니다. 둘, 셋. 네, 이렇게 순광을 찍어도 되고요. 근데 약간 드라마틱한 빛을 찍고 싶으면 역광으로 찍으면 좋겠죠? 자, 역광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광으로 둘, 셋 촬영을 딱 하게 되면
역광을 찍게 되면 얼굴이 어둡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뭘 쓰냐? 이렇게 반사판을 활용을 합니다. 반사판을 가깝게 될 수 있는 그런 화각대예요. 그래서 35mm 렌즈와 이 조그만 60cm의 반사판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러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5mm 렌즈는 어떻게 하냐면 발을 끝에 걸고 찍으면 다리가 늘어나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이트 벽에서 전신샷, 풀샷 가볼게요. 둘, 셋, 찰칵. 다리가 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이거를 제가 50mm로 한번 바꿔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칵, 찰칵. 부드러운 광원, 창문이 부드러운 광원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소프트한 라이트예요. 그래서 인물을 찍을 때 얼굴에 그림자가 세게 안 져가지고 예쁘게 여성들이 선호하는 부드러운 빛이 됩니다. 팔 살짝만 구부려 줄래요? 오케이, 그렇지. 모든 관절을 조금씩 구부려줘야 됩니다. 팔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팔이 짧아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기신 분들은 길게 보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쫙 펴져 있으면 짧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길이를 가늠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팔꿈치나 발이 조금씩 구부러져 있으면 굽혀져 있기 때문에 길이를 가늠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짧아 보인다 하더라도 굽혔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겠지 라고 뇌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디렉팅을 할 때 팔이 딱 뻗어 있으면은, 반듯이 되어 있으면은 모든 관절이 조금씩 구부러지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조금씩 구부러지는 게 막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살짝만 이렇게 이 정도만 구부러지게끔 자연스럽게 이렇게 디렉팅을 해주시면 돼요. 몇 장 더 찍어볼게요. 자, 한 곳에서 하이앵글과 로우앵글을 찍어야 되는데 로우앵글에 찍을 때 장점은 약간 걸크러쉬 느낌으로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약간 좀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약간 옆으로 서볼래요? 골반 이쪽으로, 카메라 렌즈 쪽으로. 골반 카메라 렌즈 쪽으로. 그쵸? 얼굴은 약간 뒤로 하고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둘, 셋. 자, 로우 앵글을 찍었을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 힙이 더 커져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힙은 더 강조하고 얼굴은 작게 만들어서 여성분들이 좀 더 좋아하는 그러한 신체 비율을 어떻게 보면 렌즈 외국을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어요. 하이 앵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성스럽고 사랑스럽게 보일 때 촬영을 해주시면 좋아요. 둘, 셋. 약간 뒤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 둘, 셋. 네, 끝. 조금씩 돌아볼까요? 한 바퀴 돌아볼게요. 조금씩. 끝. 그렇지, 끝. 나이스. 네. 빛이 순광이냐 역광이냐 사광이냐가 중요한데요. 순광은 말 그대로 정면으로 들어오는 게 순광이에요. 그래서 순광은 어떤지 여기 한번 정면으로 한번 봐주세요. 이쪽 정면으로 이렇게 둘, 이게 순광이고 사광은 옆에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봐주시고 사이드에서 봐주시고 그렇지, 굿. 자, 역광은 완전 등 대고 오케이, 역광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흐린 날이었기 때문에 순광에서도 그림자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뙤약볕일 경우에는 눈 밑에 그림자라든지 코 밑에 그림자라든지 그 다음에 턱에 그림자가 굉장히 진하게 찍힐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태양을 직접적으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감게 되거나 아니면 인상을 쓰게 되는 그런 사진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광을 야외에서 찍는다, 자연광이다 할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 게 전혀 없고 디퓨저가 전혀 없다 했을 경우에는 보통 역광이나 역사광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역사광이면은 사광에서 살짝 이렇게 틀어준 요 각도로 역사광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역사광으로 찰칵 찰칵, 또는 역광의 배경이 정말 예쁘다 할 경우에는 역광으로 찍되, 이럴 때 어떤 걸 활용하냐? 바로 반사판을 활용해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빛이 위에서 아래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반사판으로 이렇게 대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촬영을 해주시면 얼굴 안부 디테일이 그나마 잘 들어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반사율을 높이려면 음박으로 촬영을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같은 장소를 선택을 했을 때 서서만 찍을 게 아니라 자연광에서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는 많이 앉거나 눕는
그런 자세를 취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즉슨 야외에서 찍다 보면 더러우니까 앉을 일이 많이 없고, 그리고 서서 찍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구도와 다양한 포즈를 찍으시려면은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무조건 앉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앉아볼게요. 지금 모델분이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보통은 이렇게 안 앉으시죠. 일반인 분들은 깊숙이 앉으시죠. 네, 깊숙이 앉으시는데 요렇게 앉으면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엉덩이가 깊숙이 앉아 있기 때문에 밖에 찍었을 경우에는 다리가 굉장히 조금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리가 좀 길게 보이려면 의자 끝에 앉아 가지고 다리를 요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알아서 해주셨는데 이 골반하고 어깨 라인이 살짝 틀어져야 여자의 어떤 여성분의 굴곡진 몸매라든지 곡선이 더 잘 드러나서 훨씬 더 보기 좋은 그런 포즈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팔 한쪽이 몸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야 팔이 얼마나 얇고 허리가 얼마나 얇은지 보여줄 수가 있어서 붙여서 촬영하게 되면 몸이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옷이 긴 팔이었을 경우, 검은색 옷이었을 경우 전체적으로 둥그런 검은색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뭉툭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까 두 손 모으는 거 되게 여성스러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둘, 셋, 찰칵, 찰칵, 찰칵. 네, 요게 한 손으로 찍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 이하로 안 떨어지게 세팅해 놔가지고 한 손으로 찍어도 얼마든지 되고요. 그리고 AF는 제가 자동으로 썰볼 해놔서 눈에 칼핀이 들어가서 사진을 빨리빨리 건질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오면 되게 드라마틱해지는데 보통 저희가 촬영하는 게 림라이트라고 하거든요. 머리 이렇게 끝에 떨어지는 빛이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즉슨 배경하고 이 머리에 떨어지는 빛이 분리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고 싶은데 지금 그림자를 보니까 머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앉아야 돼. 바닥에 앉아볼게요. 여기 기대고 바닥에 앉아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에 머리가 보일 거예요. 그 말인즉슨 머리 끝으로 뭐가 들어오고 있다? 빛이 들어오고 있다. 자, 이렇게 놓고 저 같은 경우는 반사판을 무릎에 이렇게 놓고 무릎 각대 놓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세로 틸트가 된다는 점은 로우 앵글도 얼마든지 여기서 촬영할 수가 있고 이 반사판의 빛에 따라서 빛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광 촬영할 때는 반사판이 필수입니다. 필수.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배경을 선정을 했으면 이 배경이 다양하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딱 한 배경일 수도 있어요. 그 배경에 있어서 전신만 찍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장을 찍는다고 했을 때 전신을 한 10%에서 20% 정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 무릎이 크랍으로 그 다음에 상반신 그 다음에 얼굴 클로즈업까지 4개의 구도로 나눠서 촬영을 해주시면 벌써 10장씩만 찍어도 40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서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한 2가지 정도 포즈를 더해 주시면은 4, 3, 12, 120장 정도를 찍으시면은 다양한 구도에서 다양한 느낌의 사진을 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장소를 한 포즈로 날리는 것보다도 그 장소를 여러 개 활용을 하는 방법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형지물 거울이 있으면은 이거를 활용한 샷도 괜찮죠? 거울 한번 볼까요? 그래서 거울샷. 자, 이런 거울샷 찍으실 때는 망원 렌즈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얼굴 반대쪽으로, 창밖 쪽으로 볼까? 창밖 쪽으로, 그치, 다시 거울. 자연광을 촬영을 할 때 굳이 반사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친구들로 반사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체 제작 스티로폼 반사판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자연광에서 제가 팁들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요. 미리 알고 계셨던 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몰랐던 팁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연광 촬영은 정말
많은 공간에서, 많은 환경에서 펼쳐져 있는 그러한 촬영 환경입니다. 카페라든지 집이라든지 야외라든지 실내에서 자연광으로 찍을 수 있는 연습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연습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만의 자연광 스타일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유드린 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다 됐는데요. 세 번째 시간은 이 인공광 조명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내에서 인물 촬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식이나 팁들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공광에는 인공광의 광질이라든지 그리고 디퓨저를 라이트 모디파이어라고 하죠. 빛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디퓨즈를 시키고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광질에는 크게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프트 라이트와 하드 라이트, 그리고 매트한 라이트냐 아니면은 글로시한 라이트냐의 이 네 가지를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디퓨저가 전혀 없이 촬영을 했을 경우, 그리고 광원의 크기가 피사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그림자가 진해지면서 그림자의 경계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하드 라이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센 느낌의 라이팅이기 때문에 보통 거침이라든지 아니면 남성미라든지 등등을 표현할 때 쓰는 라이트예요. 보통 패션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하드라이트를 직광으로 날려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림자도 어느 정도 생기지만 동시에 옷의 질감이라든지 컬러가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옷이 주인공인 패션에서는 하드라이트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트인데요. 광원의 크기가 크고 그리고 하얀색 천이나 일단 투과를 했을 경우 빛이 확산이 되면서 그림자가 굉장히 옅어질 때 이것을 저희가 소프트 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뷰티 촬영이라든지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라이트의 광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프트 라이트를 표현하기 위해선 디퓨저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피부가 하얀신 분이라든지 얼굴 크기가 원래 좀 크셨던 분들은 이 그림자가 없어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으로 얼굴을 쉐이핑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얼굴이 커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 클라이언트인데 피부가 하얗고 얼굴이 크신 분인데 소프트 라이트로 전부 다 밝게 찍어버리면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오겠죠? 따라서 그림자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 섀도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라이트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촬영에 있어서 카메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튜디오에 가게 된다면 가면은 보통 포맥스 400이나 600에 그 다음에 사각 소프트박스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러한 조명들을 가지고 촬영을 할 때를 가정해서 세팅값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가형 스트로브 같은 경우에는 동조 속도가 125분의 1초, 160분의 1초 또는 200분의 1초까지 됩니다. 신형일수록 200분의 1초까지 되는데요. 구형인 경우도 있으니까 최소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로 맞추시는 게 기본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각도 50mm에서 85mm 화각으로 맞추셔야 125분의 1초로 찍었을 때 핸드블러가 안 생기겠죠? 촬영 모드는 매뉴얼 모드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조명이 컨트롤이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 장의 사진을 리터칭을 하고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주변 지인한테 보내줘야 된다면 노출값을 똑같이 놓고 촬영을 했을 때 같은 효과를 복사해서 한 번에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라이트의 포지셔닝을 조금 움직이거나 모델의 포지셔닝이 움직였다면 라이팅을 전부 다 다시 재측정해 가지고 다시 맞춰야 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밸런스인데요. 화이트 밸런스는 스튜디오는 말 그대로 컨트롤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일정한 톤 유지를 위해서 그레이 카드나 아니면은 하얀색 종이, 하얀색으로 보여야 되는 뉴트럴인 색깔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화이트 밸런스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촬영을 먼저 해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레이 카드를 쓰시면 좋겠지만 그레이 카드가 아니고 그냥 하얀색 종이라든지 어떤 화이트 또는 그레이의 물체를 사용을 하신다면 반짝이는 재질을 활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매트한 재질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즉슨 주변에 컬러감이 있는 그러한 물체가 있었을 경우 이 반사가 되는, 광원이 반사가 되는 것을 화이트 밸런스 기준점으로 잡으신다면 옆에 있던 컬러가 튀어가지고 화이트 밸런스가 틀어지기 때문에 항상 화이트 밸런스를 잡으실 때는 반사가 되지 않는 화이트나 그레이를 가지고 화이트 밸런스 기준점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맞췄을 때요, 보통 그 스트로브의 파워를 16분의 1 또는 8분의 1로 놓고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노출값이 조금 오버 노출이나 언더 노출일 경우에는 그때마다 스트로브의 광량을 조절하는 것보다도 조리개를 바로 활용을 해서 광량을 조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라이트 미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빠른 촬영이 도움이 되고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스피디한 촬영을 생각을 하신다면 조리개로 맞추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을 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할 장비는 비싼 장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저렴한 장비로도 얼마든지 같은 원리를 활용을 한다면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라도 그렇게 비싼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촬영하기에 앞서서 요거 한번 화면 좀 비춰주세요. 조리개를 조여서 완전히 컬러 정보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리개 5.6, 200분의 1초 그리고 ISO 100으로 놓고 촬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는 제가 플래시 촬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래시로 놓거나 아니면은 켈빈값 5600으로 놓거나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켈빈값 5600으로 놓는 이유는 이 조명이 어떤 켈빈값, 주광으로 켈빈값이 얼마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켈빈값을 그렇게 놓는 이유예요. 그래서 스트로브 제조사마다 이 스트로브 광량의 온도를 제시해 주거든요. 그걸 알고 계시면 굳이 화이트 밸런스 카드 없이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정확한 피부톤이나 컬러를 위해서는 그레이 카드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캐논 미러리스를 쓰시는 경우라면 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피사체가 어떤 포즈를 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메뉴에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 사진 메뉴에서 7번째로 가시면 노출 시뮬레이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출 시뮬레이션이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해제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까 원래는 찍으면 검은색으로 나와야 되지만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다 보이게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포즈이고 어떤 표정인지 미리 프리뷰를 하고 촬영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금은 이렇게 밝게 나오지만 실제로 촬영하고 찰칵하면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오죠. 언더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건 C스탠드에다 화이트 천을 놨는데요. 뒤에 조금이라도 패브릭 그 질감을 위해서 일부러 화이트 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명을 이 위치에서 발사를 했을 때 이 화이트 천에 반사가 돼서 뒤로도 약간의 반사광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세팅을 했고요. 모델링 라이트를 보면서 빛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아무런 디퓨저가 없이 촬영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라이트, 하드 라이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림자가 진한 하드라이트가 되겠죠. 저 얼굴 쪽에 그림자가 세게 지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살짝 없애기 위해서 반사판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광원은 하나이지만 빛을 3개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메인 광원이 빵 때려서 여기 이 부분을 밝혀줄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빛이 어디로 가겠나요? 밑에 화이트 테이블로 가면서 반사가 되면서 이쪽 아래에 그림자를 채워줄 거고, 이 빛이 배경으로 날아갔던 게 다시 반사가 되면서 이쪽에 그림자를 채워주겠죠. 그래서 정확히는 빛을 하나, 광원을 센 걸 하나 쓰지만 결국 3개의 광원을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델링 라이트를 썼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머리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었을 때 뒤에 그림자가 너무 진하게 지면 안 예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배경을 뒤로 밀어버리거나 치워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자가 안 보일 때까지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렌즈는 85mm 렌즈. 촬영 레디 액션 빰. 약간 좀만 더 앞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고개를 약간 광원 쪽으로, 콧날을 광원 쪽으로. 오케이. 둘, 셋. 지금 디퓨저를 지금 큰 걸로 바꿨어요. 120cm 짜리 옥탑 박스인데요. 보통 스튜디오에 가면 이렇게 옥탑 박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각 박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5도 각도에서 상단에서 빛을 쏠 예정이고요. 쏘게 되면은 이 빛의 이마의 하이라이트, T존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이쪽에 섀도우가 생길 텐데 섀도우는 밑에 반사판과 옆에 측면 반사판 통해서 부드럽게 그림자를 없애주는 효과로 부드러운 느낌의 소프트한 느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찰칵 찰칵. 약간 좀 오버 노출인 것 같다? 그러면 살짝 조리개를 조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배경을 제가 뒤로 밀었는데 이제는 소프트한 라이트이기 때문에 굳이 배경이 멀리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만 더 가까이 오게 해서 질감을 좀 더 살리는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찍겠습니다. 촬영 둘, 셋, 찰칵. 네, 찰칵. 자, 손을 약간 이렇게 해볼까요? 입 되는 거 대신에. 그치, 살짝 얼굴 라인에서 살짝 떨어뜨려 주세요. 피부가 눌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조명 파워가 세면은 충전 속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명 파워를 너무 세게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조명의 위치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콧날을 이쪽으로 향해 가지고 뷰티 촬영을 하실 때 중요한 점 뭐냐면 콧날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콧날 하이라이트가 잘 들어가는 쪽으로 조명을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쉬운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닷지버닝 작업을 할 때도 이마 하이라이트와 콧날 하이라이트를 닷지버닝으로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명으로 찍을 때 콧날이 이쪽으로 향해 있을 때 빛이 이렇게 들어와야 콧날의 하이라이트가 좀 더 잘 들어가겠죠.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이 계시면 여기다 하이라이터를 좀만 더 글로시한 거를 발라주시게 되면은 이 콧날이 좀 더 오똑해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조명과 어우러져서.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작업이라든지 리터칭 작업의 작업 소요를 줄이기 위해서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촬영해 볼게요. 둘, 셋. 자, 콧날을 좀만 더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그렇지. 둘, 셋. 지금 쓴 거는 사이드에서 들어간 조명이고요. 지금 쓸 조명은 클램쉘 조명이라고 합니다. 클램쉘 조명은 뭐냐면 조개처럼 위아래에서 이렇게 조명을 쏘여주는 조명인데요. 위에서 조명이 땅 떨어지고 밑에서 반사가 되면서 광원이 양쪽 위아래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건 정면사 찍을 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올라올 때 여기 하이라이트 T존이 생기고 밑에 섀도우는 밑에 반사판이 채워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얼굴 클로즈업 한번 보겠습니다. 둘, 셋. 클램쉘 조명이 가장 뷰티샷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지금 화이트여서 빛이 빵 터지고 나서 여기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오고 하얀색에서 반사돼서 들어와서 빛이 하얀색으로 다 돌았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화이트로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부드러운 빛이 돼서 그림자가 없어지는데 이게 전부 다 얼굴이 밝게 비춰지고 또 메이크업을 또 하얗게 하다 보니까 커져 보이는 그러한 부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간 좀 더 갸름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네거티브 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블랙 반사판을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그냥 이런 그레이 톤으로도 얼마든지 빛을 반사를 안 하고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해놓고요. 다이소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검은색 폼보드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병풍 모양으로 해놓고 여기다 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검은색이 있는 게 빛을 깎고 여기도 흡수를 해서 빛이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빛이 전부 다 도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여기 사이드에 쉐이드를 주면서 볼이 약간 좀 들어간 느낌, 그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촬영. 둘, 셋. 아까는 화이트로 다 돌았지만 이렇게 사이드가, 그래서 이건 약간 위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턱 드는 게 훨씬 더 예쁘겠지? 광원 쪽으로 들어줘. 광원 쪽으로. 콧날 그쪽으로. 오케이. 둘, 셋. 찰칵.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걸 바로 네거티브 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실내에서 인물 조명 촬영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방대한 분량이고 조명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서 오늘 내용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갓 초보를 벗어나고 중급자들에 있어서 이 라이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하면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싱글 라이트, 원 라이트로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라이팅이 하나더라도 반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2개의 라이팅 효과, 3개의 라이팅 효과를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광원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명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싱글 라이트부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2개의 라이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반사판 대신 그 다른 세컨드 라이트로 조명을 약하게 쳐서 그림자를 옅하게 만들어주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서 원리를 알고 연습을 하셔가지고 조명을 연습을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원하고자 하는 사진을 연출해내고 뽑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조명 세팅의 기본적인 이론일 수 있습니다. 자, 얼마든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론을 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창의적인 라이팅을 활용을 해서 창의적인 사진 작품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 번에 되는 거는 없고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스타일의 조명 컨트롤 방법이라든지 등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오늘의 팁이 도움이 됐길 바라며 여기까지 JN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